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좀 특별 인터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인터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장 되시고 지금 처음이시죠, 방송 네, 인터뷰는? 네, 처음입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과 이 목소리로 만날 기회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예. 또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직 수행하신 지 한 석 달 정도 되셨죠? 네, 아직 석 달은 안 됐는데 거의 돼가죠.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게 국회의장 보면 본회의장 사회자 그래서 굉장히 편한 자리 같은데 요즘 이제 이 여야의 갈등이 아주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야를 중재하고 또 국회 운영을 잘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또 뭐 상당히 어려운 자리구나 이런 걸 다시 느끼게 되는데 근데 제가 뭐 국회에서 뭐 할 때 보면 맨날 어려울 때만 했어요. 그랬나요?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근혜 정권 첫 해했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해. 한 해 끝내고. 다 최초네요. 네, 그때 하고.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해 했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은 아주 이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온 시기에 지금 하고 있어서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밑돌 깔기 전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개원식은 지금 못한 거죠, 계속. 네, 아직 못했습니다.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게 이제 여야 간에도 뭐 하다 보면 좀 무리하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뭐 한쪽에서는 강행하고 한쪽에서는 뭐 또 세게 맞고 또 거부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서 지금까지 개원식을 못했는데 이제 해야죠. 지금 개원식은 우리나라 국회가 생기고 한 번도 못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끝난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얘기입니까? 개원식은? 원래는 여야 간에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는 정기국회 할 때라도 정기국회 할 때라도 하자.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법 24조인데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 의원 선서하게 돼 있죠. 근데 선서를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한 사람은 그래도 선서를 여러 번 해봐서 좀 덜 아쉬운데 초선으로 들어온 분들은 선서할 기회를 달라. 저한테 막 한때는 여러분이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저를 찾아와서 선서할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를 국회법에도 정해져 있는 일을 제가 마음대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럼 대놓고 여쭤볼 텐데요. 개원식이 지금 못 열리는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치 주체 중에. 글쎄 이제 오늘 원내대표 간의 회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대통령 오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오늘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도 좀 다루어서 개원식 논의를 해야죠. 개원식에는 항상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이 오시는 이유가 이게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를 개원하면서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대통령께서도 살펴보시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그 행정부 간에 이렇게 협력의 틀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죠. 지금까지 쭉 제가 역사를 보니까 두 번 대통령이 안 오시고 국무총리가 그 대독한 적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원식을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포괄적으로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이 그 보통 여당은 퇴장을 하고 야당들이 그 법안을 표결을 해서 넘기면 거부권이 행사 다시 돌아오는 이 계속 순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끊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그 여야 갈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건데 야당의 그 의석수가 여당이 협력을 안 하면 강행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의석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야당은 지난 총선 때 받은 민의를 그대로 대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여당은 반대하게 되고 강행 처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하시고 네. 이 입법권과 거부권은 상권 분립의 한 축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것이 이제 여야라고 하는 것이 혼자 존립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과 같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국가를 운영해 가려면 국회라는 데는 길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변화하면 변화에 맞춰서 국회에서 길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부가 그거를 풍요롭게 잘 운영해서 국민에게 그 길이 좋은 길 또는 풍요로운 길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을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거부권 되고 법안이 강행 처리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국정 전체가 파행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입법부에서도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 또 국회 입법권 이런 걸 존중해 가면서 이 거부권도 행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거부권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2달, 3달 가까이 굉장히 최고조까지 올라와 있어서 네. 이제는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합의 처리하는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합의 처리가 합의 처리된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뭐 전세 사기 특별법도 예, 오늘 예, 처리되고 그렇죠. 간호법도 오늘 처리되는 거죠. 예, 간호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또 의협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 최종까지 법사위 통과되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쟁점 법안들도 합의돼서 처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회가 그런 속에서도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한편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악순환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지금 방송사법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방송사법도 지금 거부권이 행사가 된 네. 대상 법률이고. 네네. 근데 지금 엊그제 법원에서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를 시키는 지금 결정이 내려졌는데 일단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지 상태가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 의장님이 그 제안했던 범국민 협의체 네네. 이 카드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공영방송의 제도를 가지고 지배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갈등하고 부닥쳤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방송의 자유나 공익성, 공정성 매우 필요한 일 아닙니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건데. 사실은 지난 정권 때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난 정권에 못해서. 그렇죠. 그건 이제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중재안을 낸 거는 먼저 한 발씩 행동을 중단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또 정부 여당은 박문진 이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양쪽의 행동을 하나씩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자. 예. 범국민 협의체 만들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2가지 중단하자는 것을 정치적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거부했죠. 그래서 법안이 강행 처리됐고 또 그거는 거부권으로 됐고 또 하나는 이 방통위를 통해서 그 박문진 이사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를 강행 임명을 했는데 그게 하나는 거부권으로 하나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때 여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는 건 그냥 진행은 하겠지만 예. 이런 논의의 틀에는 들어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타력에 의해서 그런 행동은 중단이 됐고 그럼 이제 지금은 그때 제안했던 범국민 협의라고 하는 논의의 틀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제도를 만들어 가 보자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범국민 협의체가 그 구성될 여지, 네. 구성이 된다면 거기서 합의가 도출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이런 범국민 협의체 제가 이제 다시 제안을 하는 건데 정부 여당에 참여하겠다. 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야당에서는 제 제안을 수용을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동의가 된다면 이것을 기구를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누가 참여할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을 얼마나 할 건지 그렇죠. 권한을 어떻게 둘 건지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의 시작을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예. 또는 방송, 학계까지 포함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야에다가 그냥 두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깃발 드는 일을 네.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 어허. 그러면 지금 그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이제 그 결과가 남아 있잖아요. 네. 보도를 보면 한 연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 넉 달 정도를 네. 시간을 번 셈이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넉 달 안에 합의가 도출이 될 수도 있다고 봐도 되는 전 겁니까? 그때 제안한 게 2달입니다. 2달. 예. 왜 2달 얘기했냐면 이미 이 논의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단의 문제지.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는 모여서 논의를 하고 네. 그 관계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되는 일이고 네. 그 선택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4달, 뭐 6달,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두 달이면 뭐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그러면 범국민 협의회 요걸 한번 그 합의를 바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혹시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음흠.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중재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지난번 중재안이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되게 아쉬웠는데 네. 탈핵에 의해서 어쨌든 그런 절차는 진행이 됐고 중단이 됐고 이제 그 중재안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고 판을 만드는 데까지 깃발을 들고 이렇게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 역할은 제가 해볼 의향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최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당분간은 그 직권 상정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상당히 전 접근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거냐. 국민적 합의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자. 여기에 국민적 합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합의 속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안 또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던졌단 예,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 수용할 수 있다. 방안은 그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에서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차이 난 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죠. 네. 저는 여야 대표들이 지금 9월 1일 날 만난다고 하던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두 분이 이제는 상당히 인식의 접근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치르면서 먹사니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다 이런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잣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이 최혜병 특검 문제를 보면 접근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 회담이 열리면 여기서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예. 뭐 당장 합의가 안 돼도 거기에서 물꼬가 트여지면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합의 절차를 거치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엊그저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공처 수사 결과를 보고해도 되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당 대표가 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 당내 구성원들을 잘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철학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고요. 당내용 발언도 있다. 뭐 그런 걸지는 잘 모르겠고 예. 어쨌든 고민이 많을 텐데 네. 그런 속에서 국정 운영의 한 주체로서 또 특히 국정을 끌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잘 해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 내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4+1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 개혁도 이제 나올 텐데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넘어오겠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21대 국회에 김진표 의장님이 중심이 돼서 연금 개혁에 관해서 아주 깊이 논의를 했어요. 그때 보면 연금 개혁 특위를 여야 의원 6대 7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민간 자문위원회 예. 전문가 연금 전문가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안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시민 500명이 모여서 또 많은 예산도 들여가면서 거기에서 방안을 만들어 낸 게 있습니다. 모수개혁부터 시작해서 구조개혁으로 가는 네. 그런 안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냈는데 국회 안에도 제가 들어와 보니까 실무자들이 아주 충분히 그 훈련이 돼 있고 그 내용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4+1 개혁안을 이제 내실 텐데 그 특히 이제 연금 문제가 지금 21대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넘어온 숙제가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문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내놓는 안이 좋은 안이면 잘 뒷받침도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도 하고. 역시 그럼 또 그렇게 할 특위를 생각입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면 특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진척이 돼 있어서 네. 이것도 결단하는 수준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국회는 국민의 그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용해돼야 되는 곳이 국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국회에서 별로 기능은 못 하고 있거든요. 역할을 네. 못 하고 있는데 못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도 그동안 이제 실무적으로 네. 우리 여기 이제 입법 차장이 지난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회적 대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분 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이런 분들로 하여금 의료 관계인들을 쭉 만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해법이 없고 최근에 이 문제가 정말 참 어렵다 하는 게 한동훈 대표도 뭐 정부에다 제안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어렵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네.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예.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가장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이 의료 갈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도 나설 생각이에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이 관계인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예. 국회가 갖고 있는 국회의장은 이제 이 판을 만드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직위의 사람이니까 판을 만들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부와 이 국회와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네. 사회적 대화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 또 역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핵심 문제는 이 문제가 풀리려면 핵심 문제는 의대 전공 정원 문제, 네. 증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그 증원을 좀 유예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딱자를 거절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정부가. 네. 정부의 입장이 이런 거라면 국회가 나서더라도 사실상 별로 변화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근데 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국회라고 하는 게 사회적 대화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역할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네. 해왔던 일인데 거기도 지금 막혀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회의장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계속 네,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검토 내지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청원이 올라와 있죠. 예. 청원이 그 열석으로 낮추자 교섭단체 열석으로 낮추자라고 청원이 이제 그 국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맞춰서
5만 명이 넘어서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OECD 국가가 38개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국회의원 전체 인원 대비 교섭단체 숫자 비율을 보면 룩셈부르크가 제일 높아요. 8.3%고요. 예. 우리나라가 6.7%예요. 300명 대비 우리가 20명이니까 거기는 60명 대비 5명이거든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문제가 없는 게 7개 교섭단체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다수당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다당제 국가여서 높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할 때 제가 이제 여당 원내대표잖아요. 그때 교섭단체가 4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한 해 끝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예. 그리고 대선까지 각자 치르고 나니까 굉장히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섭단체 4개가 스펙트럼이 다 달라서 한참 다투고 싸우고 국민을 향해서 소리치고 그러다 보면 그 다른 스펙트럼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찾아져요. 예. 어디가 약간 이제 마음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요구를 더해서 바뀐다. 그래서 이 여러 교섭단체를 갖는 거는 국정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딱 2개 교섭단체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닥침에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교섭단체가 하나 정도 더 생기는 게 좋은데,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비율도 가장 높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교섭단체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네. 만약에 완화해 주면은 가장 먼저 교섭단체가 될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참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조국 대표도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서 네. 나는 찬성한다. 근데 이것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은 교섭단체들이 해야 되니까 다른 정당을 설득해봐라. 다른 정당을 설득해봐라.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관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만나질 못해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나요? 네, 아직 못 뵀습니다. 이게 행사 때만 잠깐 뵀는데 그래서 뭐 그분의 의회관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이 볼 때도 국회가 참 어렵겠죠. 국회 구성 자체가 야당이 다수당이고 그래서 매우 어려울 텐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국회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좀 그 의장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의장님. 네. 근데 지금처럼 그 의회와 정부가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전례가 좀 있었다고 보죠.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요번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 지난 차에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 제일 셀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국회 구성이 절대 다수 야당이 되니까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정 운영에 가는 알겠습니다. 주체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역대 국회의장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개헌 문제였어요. 네네,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역대 어느 의장도 못했어요. 못하고 네. 임기를 종료했는데 의장님은 다르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의 영역은 사회 변화에 맞춰서 그 사회 변화를 제도화시킨 즉 길을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헌이 가장 중요한 길이 이제 헌법인데 네. 87년 개헌하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못했어요. 지난 37년은 우리가 이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였는데 그 37년의 변화가 엄청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길을 못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혼란상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미 역대 의장님들께서 개헌 특위,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미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결단만 남아 있어요. 암만 해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 대통령이 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앞에 좀 나와 있어서 그렇게 어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개헌 얘기하면 정부 여당에서 임기 단축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서 개헌 얘기를 아예 꺼내진 못하게 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재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원포인트 개헌도 좋고 부분 개헌도 좋고 전면 개헌도 좋다. 시기는 즉각 개헌도 좋고 차기 개헌도 좋고 국회의원 선거와 합치되는 32년 개헌도 좋다. 폭과 시기는 아주 자유롭게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합의된 만큼 하는 네. 걸로 하되 국민투표 시기는 다음 지방선거, 내후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자.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 합의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제 임기 중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네. 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임기 단축은 없으니까 그건 고려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전제에 깔려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럼 좀 탄력을 받을까요? 저는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진심을. 알겠습니다. 그 의장님께 좀 특별히 여쭤볼 게 의장님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뭔가 상당히 관심을 뭔가 보여왔던 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정치권과 관가 주변으로 역사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정말 지금 이 시기가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이 맞는지 네. 이 뉴라이트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가 너무나 과감해서 놀랍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립선열들이 땅 지하에서 통곡하고 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후손으로서 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한 학자로서 네. 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네. 공직에 오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한 거냐. 네. 그랬더니 개인 자격으로는 할 말이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는 노 코멘트다. 노 코멘트. 그게 왜 노 코멘트입니까? 오히려 더 얘기해야 독립기념관장이면 네. 바로 그날 1945년 8월 15일 독립된 날 그날을 기념하고 그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닌가요? 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게 광복이라고 얘기를 못 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 상식선하고 어떻게 닿습니까?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엊그제 청문회 말미에 그때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저기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독립기념관장 하시는 분도 그 전에 황국 신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건 몰 역사에다가 친일파가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는요. 우리나라 국가는 삼국 시대엔 삼국으로 있었고 통일 신라 시대에는 신라로 있었고 고려로 있었고 조선으로 있었습니다. 네. 왕조를 달리했고 정치 체제가 달랐을 뿐이지. 그러다가 조선 말에 이 국가 운영을 잘 못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했어요. 네. 그것도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그래서 그 시기를 일본 강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서 일본 강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1945년에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다시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일본 식민이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1910년에 일본 합병 그게 합법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반국가 세력이 되나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일본에 저항했으니까 반국가 세력이죠. 일본 신민으로서 네,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했으니까 그건 반국가 세력이죠. 근데 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거푸 기용이 되는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게 문제죠. 정말 지금 뭐 다시
낼 필요도 없는데 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또 역사를 외교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이 교훈들을 네.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해서 목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 역사관 또 국민의 상식선하고 절대로 맞지 않아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런 얘기에 현혹될 국민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런 인식은 특히 공직에 오르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네, 위헌이죠. 위헌. 반헌법적인 거 아닌가요? 네, 반헌법적입니다. 근데 공직으로 기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복절 행사에 그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가기관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 간 거에 대해서는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는데 안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혹시 용산에서 무슨 메시지 없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참 고민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황국 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이 된 반헌법 아닙니까? 헌법의 3.1운동 임시정부,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성으로 삼고 있는데 네. 반헌법이죠. 네.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그거 선서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선서라는 게. 거기에 보면 이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 큰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은 또 국회 안에서 보면 여야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 정부 행사, 국가 행사에 안 가면 그런 중재자의 역할에서 무슨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한편 걱정돼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광복절 행사의 주체는 정부이기도 합니다만 네. 광복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장과 대통령 두 분만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광복회장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든지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고 뭐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는 둥 네. 이렇게 모욕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헌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자 이 국회의 책임자로서 이건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갔는데 정말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 순국 선열들 독립 그 열사들에 대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요 질문 좀 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 명단이 지금 대통령에게 그 넘겨진 네, 지 7월 초에 제가 넘겼죠. 50일이 지금 됐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이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텐데 조사해도 뭐 많이 걸려도 한 20일, 예.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릴 텐데 예. 50일 동안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 그럼 이것도 지금 옛날 최민희 방통위원과 같은 비슷한 지금 궤도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아직은 뭐 그렇게 단정하긴 좀 이를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특별법이고요. 그리고 여도 야도 다 위원들을 제출을 했고 예.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예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일치 네, 없습니까? 뭐 전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조위 출범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설명도 없고, 그래요? 지금 먼저 이게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좀 하는데 지금 뭐 조만간에 되겠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시고 좀 인터뷰 좀 진행을 했는데요.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꼭 같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늘 이야기했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 활동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도 이 국회의정 단상에서만 보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 속에 국회의장이 있고 국회가 그곳으로 가는 네. 그런 국회의장 상을 이제는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잘 만들어서 국회가 원래
여야라고 하는 게 생각이 다른 이 세력 간에 대화하는 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넓혀서 이해관계인들도 참여해서 예. 국회가 진짜 사회적 대화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노사정위원회나 경사노위위원회가 그동안 역할을 해왔는데 그동안 보니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역할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장 대체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사회적 대화체로서 어허.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국회를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국회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로드맵을 먼저 만들 생각이고요. 네. 국회의 기후 특위를 만들어서 기후 문제가 다 각 부처에 다 쪼개져 있어서 네네, 정말 네네. 이게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위가 예산권, 입법권까지를 갖는 그런 상설화된 특위를 만들어서 네. 우리의 기후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잘 짜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거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특별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